바이든의 등장으로 LNG 추진선 전성시대가 온다. 조선 3사 올해 대규모 수주 그리고 신조선 가격 인상으로 꽃길. 굉장히 코멘트들이 긍정적입니다. 전성시대 꽃길이 딱 눈에 뜨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조선주가 더 갈까? LNG선 수주 호조, 낙감농가 이미 고평가, 신준농인 팽팽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금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온 단어가 뭔가요? 네, 바로 LNG라는 단어가 나오죠. LNG를 왜 이렇게 강조할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설명하는 내용의 주제는 뭐냐면요. 과연 낙감농으로 더 갈 거라고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오른 만큼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지, 그 부분 한번 답을 찾아볼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한국조선해양의 주가 추이를 보면 11만 8,500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 주가가 지금 저점이 8만원이라고 한다면요, 40% 정도가 오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주가만 보면 굉장히 많이 올랐지만 이를 지금 주봉으로 본다면요, 13만원, 과거에는 뭐 15만원, 20만원까지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요,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일봉으로만 보면 굉장히 주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과거 고점과 비교했을 때 딱 적정 중간 정도 위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가 고민될 법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선 섹터를 과연 내가 더 매수할 힘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가격이 적정한지 그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물량의 43%를 우리나라가 수주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의 조선이 중국한테 밀렸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선업들이 구조조정을 해서 다 잘리고 도쿄도 남아두고 이런 기사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바로 이 중국에 밀렸기 때문이에요. 왜 중국에 밀렸냐라고 한다면요, 얘네가 이제 수주를 해야 되잖아요. 배를 수주하는 선주들은요, 돈이 다 있지 않습니다. 한 대당 막 몇천억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좀 한국은행, 그러니까 중국에서 국영은행 같은 경우는요, 이자를 엄청나게 대폭적으로 싸게 해줬어요. 그래서 거의 무이자 정도로 해서 돈을 대출을 해줘서 그 돈을 바탕으로 중국을 저가로 수주를 가능하게 해줬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요, 가격 경쟁력에서 한국이 중국한테 밀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중국이 건드린 산업들은 안 망가진 산업이 없어요. 태양광도 무너졌었고, 철강도 무너졌고, 조선도 무너졌고, 중국이 건들면 모든 게 다 산업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 밀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 기수준이 비슷한 나라라고 본다면.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요, 2010년도 봅시다. 지금 중국이요, 거의 우리나라보다요 2배나 많은 수주를 했죠. 이때부터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불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 볼까요? 이때도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주량을 기록했죠. 그러다가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조금 우리나라 앞서기 시작했고, 2019년에 거의 비슷한 수준, 그리고 드디어 2020년도에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을 꺾으면서요 2배 정도 차이난 부분을 많이 메꿨고,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수주 물량을 많이 가져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보셨지만 조선주들의 주가가 꽤나 괜찮았죠. 그 꽤나 괜찮은 이유가 뭐다? 수주가 어느 정도 기대한 만큼 잘 나왔다. 그러면 이게 왜 나왔냐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 주식을 산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가 가장 중요한데, 그 안에서 지금 조선 섹터에서 많은 법들이 바뀌면서 투자 기회가 생기는 부분은 우리는 꼭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IMO 2022 선박 환경 규제 닷을 올린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조선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뭐냐면요, 국제해사기구가요, 전 세계 모든 선박 연료유의 황함유량을 기존의 3.5%인 것을요 0.5%로 이하로 모두 낮추라고 명령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요즘 차 보면 매연 나오는 차 보기 힘드시죠? 제가 어렸을 때도 막 도로 가면요, 검은 매연이 나온 차를 굉장히 쉽게 봤고, 버스에서도 다 매연 나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보면 매연이 하나도 없죠. 아마 보신 분들이 아마 거의 드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업계에서도 뭐냐면요, 한마디로 그런 검은 매연에서 나는 이상한 황이 대기를 오염시키니까요, 그 부분을 국제해사기구에서 강제적으로 지금 규제를 해서요 3.5%에서 0.5%까지 낮추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산화황을 줄여야 되는 부분 안에서 엄청나게 조선 섹터 안에서 투자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투자 기회가 생기는지 우리가 그 내용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IMO 2020 말 그대로 2020년도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0년도 갑자기 시행된 게 아니라요, 이미 한 10년 전부터 2020년도부터 우리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네 미리 준비해 라고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배를 제가 운영하는 선주라면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보시면 글로벌 선사들의 대응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배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배가 이산화황이 3.5%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0.5%로 낮추는데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스크러버를 설치하거나, 두 번째가 바로 고유황유를 저유황유로 교체하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액화천연가스, 그러니까 LNG 추진선 신규 도입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게 총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 바로 이 선주들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산화황을 0.5%로 낮춰서 기존에 운영하던 배를 아무런 문제 없이 규제를 안 받고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까 처음에 갔던 메인 기사글 기억나시나요? 다들 이 키워드 LNG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바로 이 국내 조선사에서 지금 엄청나게 투자 기회가 열리는 부분은 뭐냐면, 이 환경 규제 때문에 기존의 선주들이 기존의 선박을 개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배를 신규 수주한다.
근데 그 배의 종류가 바로 LNG선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액화천연가스가 추진선 신규 도입이 되려면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양이 줄어들어야겠죠. 그리고 고유황유를 지금 사용하는 선박들이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양도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물량은 어디로 갈까요? 이게 줄어든다면 당연히 LNG 신규 선박 수주가 늘어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건 뭐죠? 바로 LNG 선박 분야에서 세계 1등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 조선소들의 투자 모멘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과연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양이 줄어드는지 아니면 더 많아지는지, 그리고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양이 많아지는지 적어지는지 체크하는 지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약에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양이 많아진다고 합시다. 그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액화천연가스가 LNG 추진선 신규 도입의 양이 줄어듦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배를 신규 수주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배를 개조해서 더 쓴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고유황유를 저유황유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저유황유를 많이 쓰인다고 합시다. 그럼 뭡니까? 이것도 역시나 기존의 배를 개조를 해서 저유황유를 쓸 수 있게 함을 의미하기 때문에요. 쉽게 말하면 LNG 선에 대한 신규 도입이 굉장히 낮아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비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양이 과연 줄어드는지 늘어나는지, 두 번째로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지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투자 기회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로 첫 번째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스크러버 부분이에요. 근데 스크러버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눠집니다. 첫 번째로 바로 이 개방형인데요. 이 개방형 부분은 지금 스크러버 종류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그러니까 80% 정도가 바로 이 개방형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왜 선주들이 이 개방형 스크러버를 선택할까라고 본다면요. 알칼리성을 지니는 해수를 이용하여 배출가스 중에 황산화물을 저감시켜 세정한 후 바다에 배출함.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그 이산화황이 지금 오염된 것들을 얘네가 세정을 해서 그거를 다시 바다에 다라는 겁니다. 그럼 장점이 뭐냐? 흡수제로서 해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흡수제 소모에 따른 스크러버 운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그러니까 지금 바닷물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것을 세정해서 바닷물에 버리기 때문에요. 얘네가 운영하는 비용이 적게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해수가 알칼리성인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데 지소산화물의 감축 정도 판별이 불가능하여 정화된 해수를 바다로 배출할 시 해양 오염의 우려가 있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네가 정화를 한 거를 그대로 바다에 버리다 보니까요. 당연히 해양 오염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왜 이거를 80%로 가장 많이 쓸까요? 가장 싸니까 이걸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는 바로 이 폐쇄형인데요. 폐쇄형 같은 경우는 전체 비중으로 따지면 2%밖에 차지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소수만 지금 이 폐쇄형을 선택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소수만 선택할까? 내용을 보면요. 청수의 흡수제로서 화학세정수인 수산화나트륨을 직접 주입하여 황산화물의 중성화를 유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장점이 뭐냐? 세정수를 배출하지 않고 선내에 저장할 수 있어 해양 오염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음. 단점은 뭡니까? 화학세정세를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일정한 pH를 유지해야 하고, 또한 폐수 처리를 통해 소모된 세청수를 보충을 위해 청수도 지속적으로 주입해야 하므로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 지금 이 개방형은 뭐였습니까? 얘네가 지금 세정한 거 그대로 바다에 버리니까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폐쇄형 같은 경우는요. 화학세정수를 통해서요. 그거를 깔끔하게 정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대로 배에 실려 있어야 돼요. 내가 만약에 선주라면 경제적으로 따지면 이게 경제적이 안 좋죠. 그리고 당연히 선주 입장에서는 이것을 쓰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속적으로 화학세정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당연히 운임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이 폐쇄형은요. 개방형보다 가격이 비쌀 거예요. 다음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하이브리드형입니다. 제목만 봐도 알겠지만 개방형과 폐쇄형을 섞인 게 바로 하이브리드형인데요. 이거에 대한 비중은 약 18% 정도로 지금 선주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내용을 보면요. 지금 보시면 특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흡수제로 해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과 화학세정수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동시에 설계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개방형과 폐쇄형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점은 뭡니까? 배출 규제 해역에서 폐쇄형 스크러버를 가동하면서 선박 내 저장 탱크에 세척수를 저장하고 선박이 공해상으로 진입할 경우 개방형으로 전함함과 동시에 세척수를 배출시킬 수 있음. 그리고 단점이 뭡니까? 개방형 폐쇄형 시스템을 모두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된 만큼 장치의 가격이 높음.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 한마디로 환경오염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런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데, 다만 선주의 입장에서 볼 땐 가격이 비싸다. 그럼 이 가격이 얼마냐라고 본다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단위가 100만 달러인데요. 개방형 같은 경우 보통 300만 달러, 그러니까 한 30억 정도 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충 이 하이브리드형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그러니까 60억 정도 하고요. 폐쇄형 같은 경우는 40억 정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0억이 개방형이 가장 싸니까 선주 입장에서는 이 개방형 스크러버를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뭐다? 어쨌든 스크러버는 지금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8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개방형이다. 우리는 이 부분을 지금 머리에 넣은 겁니다. 자, 넘어가 볼까요? 그런데요, 개방형 스크러버가 바로 어떻게 지금 시장에서 쓰이는지 우리는 이 기사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미국, 유럽이요, 중독에서도 스크러버 선박이 입항이 금지됐다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해운사들은 비명인데 조선업계가 웃음입니다. 이
기사가 이해되시죠? 왜냐? 스크러버를 장착한 선박이 입항이 금지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한마디로 새로운 배를 수주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선업계에선 당연히 웃는다라는 기사인 거죠. 한번 그 내용을 살펴봅시다.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스페인, 포르투갈에 이어 오만 정부도 스크러버가 설치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스크러버를 설치한 선박이 입항하면 해양 오염이 우려되기 때문인데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를 스크러버 설치를 우회하려 했던 선사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오만 정부는 자국 영해에서 선박의 개방형 스크러버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리 아까 보셨죠? 개방형, 폐쇄형, 하이브리드형이었죠. 근데 그 중에 개방형의 80%로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금지시킨 거 뭡니까? 개방형 스크러버를 금지시켰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죠? 스크러버를 담은 이 80%의 지금 배들, 그리고 이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요, 이 각 국가에 지금 입항이 금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계속 거래하는 거래처가 끊긴다라는 거. 그 말은 뭐죠? 한마디로 돈줄이 끊긴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신규 선박을 수주해야 됨을 의미합니다. 여기 보시면 오만 정부 같은 경우는요, 허가 없이 사용한 횟수를 배출하다 적발되면 최악의 경우 당국에 납포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선사들은 최근 개방형 스크러버를 금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자 스크러버 설치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기존에는 이 스크러버 설치가 가장 싸니까 대충 지금 법의 규제를 피해가려고 했는데, 지금 이게 해상 오염이 되니까 각 국가에서 따로 또 규제를 해서 막아버리니까 얘네가 지금 스크러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다른 걸 해야겠네? 지금 다시 재검토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요, 무려 25개국 항구에서 개방형 스크러버 입항 금지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계속해서 증대할 가능성이 높겠죠. 왜? 환경오염 부분인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바이든의 정책이 뭡니까? 친환경이죠. 아무래도 글로벌 국가들이 이런 기조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소중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한번 봅시다. 최근 1년 사이 LNG 추진선 수주 잔량은 1890만 DWT에서 2440만 DWT로 무려 3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적으로 스크러버 수주 잔량은 1730만 DWT에서 970만 DWT로 44%나 줄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클락슨 리서치 같은 경우 뭐라고 말했냐? 남아있는 700여 개의 스크러버 개조 공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주 잔고도 많지 않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뭐죠? 우리는 지금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스크러버 부분이 줄어드는 게 가장 좋다라고 했는데 지금 줄어드는 게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체크한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 두 번째가 뭐였죠? 고유황유를 사용하는 선박들이 저유황유를 사용하게 되는데,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면 당연히 LNG 선박에 대한 수주량이 줄어듦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양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체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한번 보면요, 믿었던 저유황유 배신의 정유사 울산, 올 상반기, 그러니까 2020년도 상반기입니다. 6개월 전이죠. 그때 코로나19 여파로 급락했던 저유황유 가격이 하반기 회복세를 볼 거로 예상했지만 전망이 빗나가자 정유사들은 시황을 살펴보면 물량 조절에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선박유 정보 제공업체 쉬벤벙커에 따르면 글로벌 저유황유 가격은 지난 9월 톤당 330.5달러를 기록했는데 올해 1월 톤당 667달러였던 저유황유 가격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8월달 349달러를 기록하며 반등하는 듯은 했으나 지난달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저유황유를 싸는 배의 양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지금 스크러버도 줄었고 저유황유도 줄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LNG 추진선에 대한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확실하게 늘어나는구나. 우리는 이 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저유황유 부가가치는 기존 선박유로 주로 쓰이던 고유황유의 가격 차이로 가늠하는데요, 이들의 가격 차이가 클수록 저유황유의 프리미엄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뭐죠? 이 가격이 클수록 정유업계가 수익성이 좋다라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이 가격 차이가 줄어든다는 건 뭐냐면 정유업계가 지금 돈이 안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유업계에서 투자 포인트까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가격 차이가 4월달 63달러까지 떨어졌으며 지난달에 58.5달러로 역대 최저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도 8월달에 게재된 이 기사를 보면요, 뭐냐면 불과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유황유가 잘 안 쓰였다, 수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LNG 추진선에 대한 수주의 기대감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늘어난 게 우리가 옳은 판단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지금 기존에는 저유황유를 쓸 필요가 없었죠. 고유황유를 그냥 썼으면 됐습니다. 근데 이 환경 규제 때문에 저유황유를 써게 된 상황인데 그 안에서 정유업계들이 발빨리 설비시설로 투자했는데 예상외로 돈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지금 VLSF 이게 바로 저유황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MGO도 나오죠. 이것도 바로 저유황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IFO 380이 나오죠. 이게 바로 고유황유입니다. 한마디로 이 가격이 많이 비싸져야 수요가 많아져서 올라가는 거니까 지금 정유업계는 좋은 거고, 반대로 조선업계에서는 썩 좋지는 않은 거예요. 왜? 이것을 많이 쓴다라는 것은 LNG 추진선의 신규 수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기존의 선박을 개조해서 저유황유를 쓰는 거니까
있기 때문에요. 지금 조선주는 지금 이게 가격 차이가 벌어지면 썩 좋지 않다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럼 아까 우리가 뭐라고 했죠? 보시면 역대 최저 53달러 수준까지 줄어들었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한번 봅시다. 이것은 제가 오늘 가격을 체크한 건데요. 한번 봅시다. 저희가 가격이 보면 지금 VLSF 같은 경우는 400달러, 426달러. 보통적으로 보면 거의 바닥이 400달러죠. 그러면 지금 고유항으로 봅시다. 317달러. 그럼 가장 싼 317달러를 기준으로 하면 한 83달러 정도죠. 그러니까 아까 기사했던 것보다는 조금 오르긴 올랐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유황유에 대한 수요가 조금은 생기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럼 VLS4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MGO 저유황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 MGO가 조금 더 비싸죠. 아무래도 저유황유에서도 그 품질이 조금 나뉘는 것 같은데요. MGO 부분이 가격을 볼 때 조금 더 저유황유에서도 더 좋은 기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지금 가장 싼 게 얼마입니까? 437달러입니다. 가장 싼 것과 317달러 비교해보면요. 한 110달러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아까 상반기는 고유황유와 저유황유의 차이가 53달러까지 최저치까지 떨어졌지만 확실히 하반기에는 저유황유를 쓰이는 배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이걸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무조건 이걸 보고 악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유황유를 쓰는 배는 무조건 나와요. 당연하죠. 어떻게 신규 선박을 수주하면 그게 한두 푼도 아니고 뭐 몇백억, 몇천억이 드는데 모든 게 그런 법적 규제한다고 신규 선박을 수주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 말은 뭐냐면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같이 조금씩 증대하는 그림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저유황유가 어쨌든 간에 상반기는 엄청나게 이걸 안 썼지만 하반기에 늘어나긴 하지만 아직 조선주들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 조그만 투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죠. 정유업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런 거죠. IMO 2020이 있기 전까지는 기존에 이제 선주들이 저유황유를 쓸 일이 있을까요? 저유황유를 만드는 정유업계에서는 투자 모멘텀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기존에는 이게 전혀 판매가 안 됐는데 법적 규제 때문에 이 시장이 아예 열린 거잖아요. 아예 없던 게 열린 거니까 이는 정유업계에서 우리가 강력한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꼭 체크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과연 국내 기업이 기회를 잡았냐? 바로 이 기사가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건데요. 한국이 바로 저유황유 시장을 선점했다라고 합니다. S&P에 있는 글로벌 플라츠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바로 2019년 12월 10일자 기사입니다. 한국 정유업계가 아시아서 저유황유 준비를 가장 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정유업계는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우리는 이걸 본다면요. 무조건 정유업계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요. 투자 모멘텀이 될 수 있나? 아니면 별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늘지 않는구나. 아 별거 없네. 이렇게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저유황유가 정유업계에서 얼만큼 이익 규모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데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다들 아시겠지만 SK이노베이션과 SO일이 상장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종목이 어떻게 생산 설비를 늘렸고 이 안에서 얼만큼 매년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그 비중이 크다면요.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번 내용 체크해봅시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하루 4만 배럴의 저유황유 경진율을 생산하는 설비로 연 2천억 가량의 영업이익을 안겨줄 전망이다. 여러분 SK이노베이션이 지금 실적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요. 영업이익이 1조 2천억이었습니다. 이 기업이 한 3조, 2조, 1.2조 계속 낮아졌어요. 그럼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업이 2019년도 때를 본다면 1.2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2천억이면 몇 프로죠? 한 15% 정도 되죠? 꽤나 괜찮은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실적이 박산이 났잖아요. 영업이익이 아예 마이너스 2조가 적자가 납니다. 근데 올해부터 지금 저유황유를 팔아서 이 부분이 만약 2천억의 영업이익이 흑자가 난다고 한다면 이거는 지금 적자가 난 상황에서 2천억은 엄청나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기업을 봅시다. SO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또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4만 배럴인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아닐 거라고 했죠. 그럼 뭡니까? 1만 배럴당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SO를 한번 봅시다. SO일 같은 경우는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 진사유 고도화 설비야 올레핀 다운스트림 설비 등 고도화 설비 증설을 지난해 11월 마쳤습니다. 63,000배럴의 저유황유 생산체제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지금 SK이노베이션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을 지금 갖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유황유 부분에 있어서는 SO일이 탑이다. 그래서 지금 올해 5월에는 2021년 가동을 목표로 잔사유 타랑설비 증설에 나섰다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얘는 4만 배럴을 해서 2천억이라고 했죠. 1만 배럴 500억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63,000이죠. 그럼 이거 얼마입니까? 대략 3천억 정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막상 찾아보니까요. SO일에 대한 기사가 이것을 수백억이라고 말했더라고요. SO일은 지금 수백억이라고 말했고 맥시멈으로 줘도 한 1,000억 정도. 오케이?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대해볼 수 있는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1,000억 정도다. 그러면 지금 SO일의 여러분들 실적이 얼마인가요? 2018년도에 2,000억이었고요 2019년도에 60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역시나 적자죠. 그러니까 1,000억 정도만 되더라도 꽤나 괜찮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선주를 시작했지만 이 안에서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선박들이 어쨌든 간에 계속 늘어날 거긴 팩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정유업들이 어떻게 기회를 잡는지 우리는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자, 한번 봅시다. SK이노베이션이 이렇게나 많이 올랐습니다. 저는 이거 무슨 테마준 줄 알았어요. 피레침 맞았습니다. 번개 맞았어요. 시가총액 26조입니다. 근데 SOL 같은 경우는요, 지금 시가총액 8조 4,600억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제 마진이 박살나면서 올해는 다 적자예요. 근데 이게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한번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요, 이 지금 SOL도 10만원대 있던 종목이에요. 근데 SOL이요, 2019년도에 실적이 얼마였나요? 2019년도에 영업이익이요, 무려 4,200억이었습니다. 그때 주가가 얼마였습니까? 한 10만원 정도 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유가가 오르고 있죠. 50달러 찍었죠. 그럼 당연히 정제마진 상승하겠죠. 그리고 지금 저유황에 대한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 부분이 수백억에서 많으면 1000억까지도 찍힐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75,000원, 주가가 더 오를 만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나요?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엮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S5일에서 투자 메리트를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저유황을 사용하는 선박이 매우 적었죠. 근데 하반기에는 저유황 가격이 많이 올라온 걸 볼 때 저유황을 사용하는 선박이 늘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저유황을 사용하는 선박들이 꾸준히 늘어날까? 아니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저유황을 쓰려고 고민하는 선주들이 LNG나 이런 신규 선박을 수주할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사이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저유황 사용이 어느 정도 멈추고 신규 선박의 수주가 나온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바로 그러한 부분이 내가 지금 뭐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강력한 매수의 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바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요, 바로 저유황 사용을 위한 선박 관리의 어려움이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MGU가 저유황이고요, HPU가 기존에 사용하던 벙커 CU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가지 연료는 각기 다른 서비스 탱크를 출발해서 펌프를 거쳐 서비스 라인을 따라 흘러가 추진 엔진과 보조 엔진으로 공급됩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여기서 이렇게 딱 가서 저유황 MGO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연료 가고요, 기존의 벙커 CU 같은 경우 여기서 이제 갈라져 가지고 보조 엔진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까지 좋습니다. 여기까지 좋은데 모든 연료가 연소에 사용되지 못하게 되는데 이때 잔여 연료는 리턴 라인 통해 연료통으로 회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연료 지금 벙커 CU와 저유황유가 지금 같이 회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는 연소에 사용되지 못한 저유황이 리턴 라인에서 벙커 CU와 여기서 섞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오염이 되게 되면서 지금 이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 HFO 연료 탱크를 완벽하게 깨끗이 해야 하던가 아니면 저유황 연료 탱크를 기존보다 더 키워야 하는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유황으로 쓰면 여러가지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저유황의 사용과 추진 엔진이 손상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유황을 사용하게 되면 선박 엔진에 손상을 주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저유황의 특질과 성질이 HFO가 달라 엔진 성능이 저하되고 손상이 발생되는 구조적인 이유. 두 번째가 뭐냐면요, 케로신, 납사, 벤젠, 톨루엔 등을 혼합해 블렌딩 정유화를 생산하면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케탈라 파인과 선박 엔진 내부에 침전물이 쌓이면서 필터와 파이프를 막아버리고 실린더 라이너 내벽에 긁힘과 파손 등의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지금 이게 저유황을 섞이면 벙커시랑 섞이면서요, 지금 이게 망가진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위험을 말해주는 겁니다. 국제해상보험연맹에 따르면 이 보험금 청구가 한 건에 30만 달러에서 올해는 최고 150만 달러까지 증가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어서 보면요, 여러 해상보험사들은 특히 중국이 건조한 선박에서 더 많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여러분, 이 중국이 아까 보셨지만 과거에 우리나라보다 수주를 더 많이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기술력은 비슷한데 저가기 때문에 선주들이 싸니까 중국 선박을 수주했던 거예요. 막상 하고 나니까 이런 기술적 결함 문제가 나와서요,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한국 조선소의 기술력이 굉장히 강조될 것이고 한국 조선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20개월 후가 되면 저유황 사용이 보편화된다는 점에서 선체 보험료의 클레임 코스트는 크게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해상보험 업계에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거죠. 우리가 차를 몰았습니다. 사고가 나요. 그럼 우리는 보험 처리하죠. 그때는 편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냥 편한가요? 뭔가요? 우리 보험료가 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저유황을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지금 엔진이 손상되면요, 어떻게 되냐? 고스란히 이 용선주와 화주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로 전가되겠죠. 당연한 거죠. 왜? 보험금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선박 경쟁력이 낮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판 금지를 하고 있는 스크러버를 설치할까요? 그렇게 설치하는 선주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내가 만약에 투자 여력이 있다면 당연히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는 뭡니까? LNG 신규선을 수주하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그 말은 뭐죠? 그 안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수주를 독점하고 있는 LNG, 한국 조선 섹터를 매우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안에서도 투자 기회를 찾을 수가 있어요. HSD 엔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저유황유를 쓰면 지금 한마디로 엔진이 고장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저유황유를 안 쓰고요, 다른 연료를 쓰는 엔진을 교체하면 괜찮은 거예요. 바로 그 부분에서 지금 국내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HSD 엔진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요, 뭐냐면 이중연료 추진 엔진은 LNG와 석유연료를 모두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선박 엔진입니다. 근데 바로 그 기술을 보유하고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가 HSD 엔진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 있겠죠. 한 가지 석유연료만 사용할 수 있는 엔진보다 당연히 이건 이중연료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겠죠. 그 말은 뭡니까? HSD 엔진의 이 제품의 수익성이 좋다. 여기 보시면 제작 가격이 10%에서 15%가량 비싸, 수익성이 좋다라고 말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얘네의 주 고객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한국조선해양이 뭐냐면 대우조선해양과 이제 현대중공업이 합친 게 한국조선해양이잖아요. 근데 얘네 주 고객이 이 대우조선해양이 껴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중공업은 그 안에서 현대중공업 자체적으로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요, 만약 이 기업이 결합이 되면요, 아무래도 대우조선해양에 납품되는 엔진이 납품이 안 나오겠죠. 왜? 현대중공업으로 어쨌든 합병이 되면,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탄생이 되면 얘네가 자체적으로 엔진을 하니까 굳이 얘네한테 수주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얘네가 직접 만드는 게 더 싸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HSD 엔진은 지금 이 한국조선해양이 합병이 될 거라고 보면 그 부분은 악재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HSD는 어떻게 이 악재를 타개하고 있냐라고 한다면요, 바로 이 중국 부분에 있어서 수주량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9년 들어 3분기까지 390억 정도였는데요, 2020년 들어 3분기까지 무려 1138억까지 엄청나게 신규 수주량이 급증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지금 대우조선해양 부분에 있어서 지금 떨어지는 부분을 중국에서 충분히 메꾸고도 남는 정도의 양을 수주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중공업도 있죠.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요, 얘네가 엔진을 맡긴 양의 70%를 HSD 엔진이 맡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HSD 엔진을 굉장히 우리가 분석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HSD 엔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 종목의 지금 시가총액이요 2712억입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210억 정도 나올 거라고 해요. 당기순이익은 뭐 50억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꽤나 싸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삼성중공업과 비교해볼 때 거의 주가가 궤를 같이 합니다. HSD 지금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어요. 좋은 것은 뭐죠? 바로 아까 보셨지만 어쨌든 간에 업황이 열리고 있다. 그 안에서 이중연료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HSD 엔진의 수주 가능성 확실하게 있다. 근데 안 좋은 건 뭡니까? 바로 주 고객인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현대중공업과 지금 합병을 하고 있어서 한국조선해양이 탄생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지금 중국에서는 무조건 찬성을 받았고 EU에서 지금 받을 거로 기대하는데 EU에서 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합병이 안 돼요. 그럼 얘는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EU에서 기업 합병을 거절했다? HSD 엔진은 바로 내가 살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만약에 HSD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기업 결합이 승인이 됐습니다. 유럽에서 찬성을 했대요. 그러면 이게 승인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타 국가들도. 그럼 HSD 엔진이 아마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조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왜? 어쨌든 간에 그런 리스크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중국에서 메꾸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떨어질 때 이거 망했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조정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정 가격을 판단해서 그때 매수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